방향성이 바뀌면서 이 돈의 흐름이 미국에서 다른 국가들로 넘어가게 되는 움직임들이 나왔다. 이게 결국은 이 트리거가 됐던 부분들이 정책 변수이기 때문에 정책 변수는 사실 정책을 바꿔주면은 결국 다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고, 저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35%까지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바이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바이든과 비교될 정도면은 자존심 좀 긁혔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은 이게 하반기 들어가면서 경제 지표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나왔을 때 이때는 슬슬 미국도 좀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길게 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경제 지표에 찍히기 시작하면은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도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가르마를 네. 직접 타시는 거예요, 부장님이? 그냥 타집니다. 그래요? 네. 오,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일자로 누가 네. 보면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민줄. 맞아요. 밀었어요? 네, 스타일이에요. 이걸 밀 수도 있군요. 네, 이거 좀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숱이 많은 사람이 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또 모발 소중한데 우리 또 남성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실 만한 스타일이시네요. 자, 오늘도 머리숱 많은 거 부러워하잖아요. 머리에서 많은 거. 네, 머리숱. 좋은 아침.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에 하나 준비하셨을 텐데 어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간밤에 트럼프가 또 서한을 보냈죠. 그렇죠. 선부가 후 협상의 연장선상.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결국 눈에 들어왔던 건 8월 1일. 8월 1일. 네. 얼마 안 남았는데요? 뭐 한 3주여 간 남았는데 네. 그때 이제 협상을 하자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왜 한국과 일본이 제일 먼저 들어갔냐. 네. 우방국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가 우방국인데 너무 진전이 더디다. 너네 우리랑 친한데 네. 너네가 먼저 와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해? 맞아요.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공통분모는 둘 다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협상이 좀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네. 오늘은 글쎄요. 그 파스빈더의 74년도 영화 제목이죠. 파스빈더? 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잠깐만요. 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잠식한다. 이게 영화 제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한 불안은, 네. 과한 불안감은 오히려 사고를 경직하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수령에는 좀 더 열린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관세 때문에 불안하고 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하기 되게 무섭고 영혼이 잠식되는 그런 느낌을 탈피하라는 거예요? 잘한다. 금방 또 영혼은 또 잠식하고. 잠식한 거 탈피해라. 겁먹지 말아라. 뭐 이런 거예요?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네. 즉 25%라는 관세, 물론 세세 품목 외 25%이기 때문에 좀 무겁긴 합니다. 하지만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 또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거쳐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의미에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말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불안에 떨지 말아야 하는데 또 오늘 밤사이 미증시도 하락을 했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개장을 할 국내 증시도 분명히 서한 받아가지고 흔들릴 거란 말이죠. 네. 지금 준비해 주신 이 자료가 네. 지금 아직 7개국인데 지금 보니까 한 14개국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라고요. 더 늘어날 거예요? 7개국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우리나라의 저 25%라는 숫자는 저게 높은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으로 보면 저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했던 해방의 날 그때 부과했던 해프닝이 있었죠. 26%에서 25%로 어찌됐든 25%의 사후관세 부과는 그냥 미디언 즉 중위값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잠식당하신 것 같은데 그 이슈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악재고 또 트럼프는 원래 그럴 걸로 우리가 다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또 시장에 전해져서 시장을 좀 충격에 빠뜨리긴 했지만 이 또한 지나갈 이슈고 이를 또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과연 추가적인 분명히 하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4월처럼 뭐 이렇게 더 아니에요? 4월처럼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조정은 있죠. 하지만 그 폭은 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깊어지면 또 왜 깊어지는지 저희가 또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너무 또 불안감에 휩싸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장이 사실
저희보다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분들이 훨씬 더 똑똑해지셔가지고 요새는 네. 뭐 트럼프 원래 이렇지 뭐 하면서 저가 매수도 많이들 하셨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섣부른 저가 매수는 아닌지 네. 좀 더 이제 기다렸다가 더 네. 낮은 가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건 좀 욕심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싶잖아요. 주식도 하나의 사는 행위니까 네. 내가 사는 주식이 싸면 좋을까요? 비싸면 좋을까요? 아니면 비싸지길 바랄까요? 비싸지길 바라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게 방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하실까요? 계속? 지금 거의 공익 광고하는 것 같다고 우리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하나증권의 김두원 부장님이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거든요. 오늘은 이제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이런 문장을 준비하셨는데 여러분도 써먹으세요. 오늘 점심시간에 밥 드시다가 야 오늘 미주식 많이 빠졌지?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고네. 그러나 너의 영혼 잠식당하면 안 돼 하면서 공트. 한 번쯤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 모시죠? 오늘은 네. 감히 축구로 얘기하면 전천후 미드필더와 공격수 수비수를 넘나드는 채권도 다 해요? 했다가 네, 채권도 했다가 음. 프랍 트레이딩 운용도 했다가 네. 지금은 해외 주식 실장님으로 계시는 오.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의 박승진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를 굉장히 화려하게 아, 네. 해주셨어요. 예. 뭐 어떤 분야를 제일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사실은 ETF를 아니, 또 축구예요, 담당하고 축구에서요. 있어요. 아니 투자요. 투자요. 뭐죠? 제 투자 얘기하기 축구 얘기하겠어요? 네. 저는 지금 ETF를 맡고 있기 때문에 네네. ETF를 가장 좋아한다고 ETF.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ETF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네. 정말 많은 비중을 ETF 싣고 있고 또 ETF 쪽에는 인버스도 있고 레버리지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ETF 투자하시는데 오늘 이슈를 좀 짚어보면서 ETF 동향도 좀 짚어주시고 네. 괜찮은 ETF 소개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자료 바로 보도록 하죠. 혼재된 변수로 지금 시장의 난이도는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우리 김도원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변동성을 우리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7월은 사실 뭐 어제 또 이슈가 하나 또 터졌지만 네. 상당히 이슈들이 많습니다. 경제 지표들도 이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영향을 좀 굉장히 높게 크게 좀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7월이면은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죠. 네.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사실 굉장히 좀 불확실한 면들이 많습니다. 이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사실 또 관세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은 영역에 있는 기간에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해석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국면들이 있고 또 뭐 나중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월말 같은 경우는 FMC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으로 해석되는 구간까지 이 지표들과 실적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최근의 지표들이나 실적에 대한 방향성들이 이 전체적으로 조금 섞여 있는 모습들 그리고 또 디테일을 보지 않으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늘 기회다라는 것은 사실 우상향에 대한 그 자신감이 근저에 뿌리 깊게 있을 텐데 지금은 하반기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여전히 유동성은 있지만 이 우상향의 자신감을 가져도 될 때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상반기 주식시장을 나눠서 보면은 이게 뭐 어제 저희 센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미국과 미국의 지역에서의 차별화 현상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특히 뭐 여기 중심에는 이 트럼프 정책이 또 상당히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또 새롭게 지금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지만 이 관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에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이슈가 됐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제 달러의 움직임들 그러니까 방향성이 바뀌면서 이 돈의 흐름이 미국에서 다른 국가들로 넘어가게 되는 움직임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기조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 트리거가 됐던 부분들이 정책 변수이기 때문에 정책 변수는 사실 정책을 바꿔주면은 결국 다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방향에서 보면은 이 트럼프의 목적과 뭐 결과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 보면은 우상향에 대한 믿음을 좀 버리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씩 최근에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 감세안이 통과가 됐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업개미분들한테 이게 불똥이 튄 걸까요? 아니면은 네. 어떤 상황이 앞으로 연출될까요? 저게 그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서 제가 사업개미들한테 불똥이 튀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정책 자체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한 정책입니다. 네. 이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뭐 3조 달러 이상의 이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 측면에서는 미국 투자자들한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부분들이 달러 약세를 또 이끌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금리 쪽의 변동성을 좀 이끌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결국 저희가 나눠서 보면은 사업개미들한테 조금 이제 충격을 줬던 부분은 결국 뭐 테슬라를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그 BBB 정책이 통과가 되는 시점에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머스크의 대립 구도가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사업개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종목이 테슬라고요. 그쵸.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이따 또 테이블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210억 달러 이상의 이 테슬라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테슬라의 충격이 사업개미들한테 온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네. 이런 영역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0억 달러면 잠깐만요. 서학개미가 보통 저희가 1000조 원 정도 나갔다고 하니까 네. 210억 달러면 한 2,100억, 2,200억 정도 된다면 한 25% 개별 언더 정도? 종목으로는 상당히 네. 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엄청 이게 많군요. 네. 예, 이따 또 순매수로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두 번째 종목이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가 130억 달러대입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테슬라 대비해서. 테슬라가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3위로 가면은 더 작아집니다. 3위가 이제 팔란티어인데 47억 달러. 어? 상당히 규모가 차이가 나고요. 이게 사실 저희 뭐 잘 ETF 또 관심 있으시면 많이 보시는 종목이지만 이 TSLL이라고 테슬라 레버리지 ETF가 네, 있죠. 2배짜리. 레버리지 ETF 이 종목 TSLL 같은 경우도 한 30억 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테슬라가 굉장히 압도적인 위치를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이 대립 관계에서 사실 가장 불안해할 그 투자자들은 테슬라 우리나라에 주식들.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개별 주식으로는 테슬라 제일 많이 들고 있지만 대부분 ETF로 많이 들고 계시죠. 뭐 QQQ나 스파이나 이런. 그렇죠. 쪽으로.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노출된 부분까지 포함하면은 더 사실 크죠? 네, 맞습니다. QQQ나 TQQQ 같은 종목들도 다 30억 달러 이상의 지금 포지션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당 창당을 한 거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밤사이 주가도 거의 7%대 급락을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어떤 경로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지 네. 모르거든. 이러다가도 갑자기 화해할 수도 있는데 화해 그렇죠. 안 하고 정말 더 네. 양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은 테슬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뭐 지금 구도에서 이게 그 신당을 가져가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이게 지난번부터 살짝 그 머스크가 던져놓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는 것처럼 이게 지금 사실 공화당에는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공화당이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완전히 그냥 장악해서 법안을 그냥 다 만들면서 가져가는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7월 4일을 사실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독립기념일을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좀 어필을 위해서 이 법안 처리를 7월 4일까지 해라. 근데 또 결국 억지로 지어서 공화당이 다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네. 근데 이 과정들을 보시면은 반대하는 인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합의되는 구간들을 보면은 이 트럼프가 1대1 면담 등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엄청 줬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 중도파들은 굉장히 또 안에선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파고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그 네고시에이션, 즉 협상이죠. 네. 이 법안 처리하는 것도 봐도 1대1로 갖게 격파하잖아요. 이게 관세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1대1로 강하구나. 네. 근데 저는 이 머스크의 아메리카 당 있잖아요. 네. 이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레드웨이브입니다. 미국은 공화당으로. 그쵸. 근데 결국 머스크가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고 이게 한 1년 정도 정치 활동하면 내년 11월은 이제 중간 선거인데 네. 그때 공화당의 일부 표를 잠식시킬 수 있어서 레드웨이브가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의 이 아름다운 법안 등등도 사실 친환경보다는 전통 에너지 쪽의 산업들이
주가 시세를 내고 있는데 네. 오히려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서 이 아메리카 창당의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꾸준히 저희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약간 트럼프가 아니고 머스크가 좀 퍼포먼스적으로 나는 네. 그냥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실제로 트럼프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박순희 실장 말씀 잘 해주셨던 것처럼 공화당 내에서 반 트럼프 세력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게 커지고 결국에는 불확실성도 더 확대될 것 같은데 그럼 테슬라 주주분 입장에서는 어떡하죠? 그걸 이제 묻고 싶어요. 어떡하죠? 테슬라는 이번 아름다운 법안 이후에 네. 신재생 쪽에서의 메리트를 잃어버린 걸로 보세요? 아니면 아니다. 여전히 그 상승 추세나 인센티브는 이어가고 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이게 그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전기차로 한정 짓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도에 약간 조금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크게 조금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포워드 PR 기준으로 100배 수준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세 자리 숫자를 찍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BYD랑 비교해 보면은 BYD 같은 경우는 30배 내외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밸류에이션 차이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럼 사실 이게 전기차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씀을 네.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결국은 저희가 또 뭐 일반적으로 이제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말씀하시지만은 이 머스크의 꿈을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들 여러 가지 비즈니스 뭐 FSD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결국 이 머스크가 트럼프의 도전을 가져가면서 했을 때 사실 이게 작년 11월 이후에 테슬라가 굉장히 부각됐던 이유도 이 산업들 같은 경우는 다 규제에 대해서 이제 노출이 되어 있었고 맞아요. 정책과 붙으면은 이 규제를 완화시켜주면서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발생한다 이거였는데 사실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하면 사실 지금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깎여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서포팅이 정말 필요한 그런 네.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 네. 로보택시마저도 지금 겨우 시작됐는데 기대감을 더 많이 갖기는커녕 네.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죠. 시간이 질질 끌게 네.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머스크는 지금 그거를 좀 파고들려고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두 석에서 세 석 정도 타겟으로 한다. 그리고 또 뭐 사실 두세 석만 가져가면은 지금 공화당이 53석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네.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도 8에서 10석이면은 충분히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또 내년 중간 선거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주마다 이게 조건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다. 이렇게 좀 같이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비중이 네. 점점 줄어들겠네요. 그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비중이 크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그 비중도 줄어들잖아요. 규모가 줄어서. 그렇죠. 네. 고민이 많아집니다. 부디 그러니까 그런 시장 분위기 있죠. 어쨌든 펀더멘털로 가지 않냐. 근데 또 펀더멘털로 얘기하면 최근에 전기차도 또 계속 덜 팔리고 주식은 펀더멘털로 갑니까? 미국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세로 갑니다. 기세는 수급으로 확인되는 바. 요즘 되게 유행하는 건데. 네. 주식은 기세다. 예. 기세는 수급이다. 근데 그 기세가 지금 꺾였고 수급도 이제 유입될 만한 그게 없으니까 네. 아 근데 되겠어요? 네, 매크로 네. 지표 좀 말씀드리면 네,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증가는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 유동성이 테슬라로 갈까요? 아, 테슬라 대변인이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또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테슬라 걱정을 하시니까 네. 결국에는 이게 생각보다 좀 그냥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빅피처를 그려내자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들을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만한 힘을 얻겠다라는 건데 그걸 이제 트럼프도 만약에 인지했다면 손을 내밀겠죠.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머스크도 사실 비즈니스맨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서로. 계산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손을 내밀까요? 손을 내민다면 기브앤테이크인데 얻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뭐 트럼프가?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다시 얻고 예.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는 정책적인 이런 뭔가 조금 뭐 풀어주겠죠. 서로 모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부디 다시 좀 이렇게 두 남자의 싸움이 더욱더 확대돼서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에게 힘들지 않은 상황이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세 부분도 이제 밤 사이에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 관세는 사실 뭐
지금 예고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죠. 뭐 앞서 말씀하셨죠. 설명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결국은 좀 약간의 기대치들과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지금 레벨 자체가 조금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주가가.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빌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어쨌든 이게 뭐 사실 결과적으로는 닫아놓은 건 아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8월 1일까지 또 협상의 시간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게 그 세법 개정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또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 8일, 7월 9일이라는 이 기한을 사실은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맞추기 어렸던 협상 기간들이었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좀 연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카드가 또 많이 읽히면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협상할 때 또 더 센 카드들을 계속 넘겨놓으면서 좀 시장을 또 흔들어 놓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 작년 그 대선 이후에 이 주가가 쭉쭉 잘 가다가 분명히 관세 얘기는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관세 얘기를 꺼내놨을 때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협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세게 얘기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승진 시장이 지금 말씀 주신 게 저는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모든 거래나 협상에는 틀을 만드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트럼프가 4월에 취했던 90일의 유예기간 이거 되게 물리적으로 촉박했다. 네. 근데 오늘도 서한을 날리면서 8월 1일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2, 3주도 역시 촉박합니다. 따라서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협상과 이 내고는 결국 미국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되는데요. 이제 3개월 줬다가 3주로 줄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또 뜨뜨미지근하면은 저렇게 막 왕왕왕 하지만 네. 결국에 또 뭔가 뭐 보름이라도 연장을 계속해주고 연장에 지속하지 않을까. 뭐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지금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어떤 말씀드릴 거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쵸. 이 지지율이 중요한 상황에서 결국 가장 크게 트리거가 되는 부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 핑계를 댈 수 있었던 부분들이 결국 뭐 전 정부의 잘못이다. 지금 이게 안 좋은 것들은 다 그쪽으로 몰아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슬슬 또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파월 의장한테 이제 몰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연준이 금리를 안 내려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다. 이 얘기를 책임 전가에. 맞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명분은 다 쌓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제지표 망가지면은 사실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 로이터 입소스 그 여론조사도 보면은 지지율 자체는 41%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또 저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35%까지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바이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건 예. 좀 심각한데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바이든과 비교될 정도면은 자존심 좀 긁혔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은 이게 하반기 들어가면서 경제 지표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나왔을 때 네. 이때는 슬슬 미국도 좀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 더 이런 압박을 것들을 한다. 인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감세하는 그렇다 손 쳐도 뭐 관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를 하면 그게 결국에 소비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전가가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뭐 데이터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특히나 국민들이 느끼는 여건은 되게 안 좋아질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그렇게 관세를 뭔가 더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사실 지금 저희가 하나 뭐 보면은 네. 어떤 데이터 네. 볼까요? 제가 여기는 뺐네요. 네. 죄송합니다. 말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관세 수입이 네.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입이 관세 늘어난다. 수입 규모가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수가 지금 5월 같은 경우가 22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작년보다 거의 3배 정도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고요. 이게 보면은 사실 뭐 1년 대충 계산하면은 이게 뭐 200억 달러가 계속 유지되면 2,400억 달러가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또 큰 규모의 세수가 발생을 한다라는 명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재정 지출을 지금 늘리면서 이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들을 또 세수를 통해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뭐 미국이 계속 뺏기기만 했었는데 우리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양쪽에서 일단은 가져갈 수 있는 논리는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어필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뭐 근데 뭐
길게 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경제 지표에 찍히기 시작하면은 네. 트럼프도 이 논리를 계속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언제 찍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지금 연장하다 보니까 지금 4, 5, 6 연장한 다음에 그 재고 다 털어지고 난 7월 데이터를 이제 8월에 발표가 되면 그때 봐야 된다는데 또 이제 8월로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지표를 우리가 한 3분기쯤에 봐야 되잖아요. 네. 이 불확실성을 우리는 가을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게 다 드러난 안은, 악재들. 네. 네.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싹 정리해 주신 말씀이네요. 네. 근데 아까 박승희 시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되게 중요해 보이는 게 시간은 트럼프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트럼프의 명분은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부채 아닙니까?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인데 그쵸. 관세가 해답은 아니겠지만 해자는 아니겠지만 관세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또 다른 대안에 대해서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트럼프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밀고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그거 아니면은 이제 재정 수입을 늘리려면은 결과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야 뭐 자연스럽게 세수가 높아질 텐데 그렇죠. 사실 그 부분까지도 결국 고려하면은 하반기 좀 지표 안 좋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디테일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미 시그널들이 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뒷단에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조금 이제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의 좀 명분 자체가 네. 약해질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또 지금 시장에서 이 지표들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반영했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그것도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일단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들 변화 흐름들을 보면은 사실 그 4월 달에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S&P 500 EPS 추정치들의 하향 조정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한 3%대 내외에서 하향 조정됐다가 5월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뭐 그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AI 쪽의 테마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EPS 추정치 다시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물가가 특히 지금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예상보다 낮은 숫자들을 계속 찍히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뭐 금리나 이런 부분들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실제로 지표가 찍혔을 때 반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기 때문에 보면서 가자라는 움직임들이 더 큰 거고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사실 지금 파월 의장도 얘기하는 것들이 경제에 더 충격을 줄 거냐 아니면 물가에 더 영향을 줄 거냐 이걸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일부 지금 반영되지 않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가격 변수들이 남아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 댓글 하나 중에서 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런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처럼 네. 4월에 했었던 내용이 다시 지금 7월로 와 있고 그때도 보면 시장이 충격을 그때는 정말 크게 받았죠. 네. 바로 이제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V자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시장이 4월 수준처럼 그렇게 폭락이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네. 계속 계속 여기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난 뒤에 지루한 움직임은 저희가 센터장님께서도 사실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지만 지루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오는 이 관세에 대한 노이즈를 언제까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가. 근데 제가 한 발짝 뒤에서 보면 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얘기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원인은 결국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의 부채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 근데 실장님 요즘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또 혼선을 보인다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요즘에 또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이게 되지만 네. 이게 고용 지표가 특히 이제 대표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쵸. 사실 고용이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죠.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에 나왔는데 사실 지표상으로 보면은 이게 서프라이즈로 인지를 하면서 금리 또 튀고 뭐 주가도 뭐 사실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뭐 인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뭐 실업률 떨어지고 이 비농고용자 수 예상보다 상회하고 이런 그림들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거를 좀 하나씩 찢어서 보면은 이게 사실 정부 쪽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14만 명의 숫자에서 반 정도를 정부 부분에서 가져갔고 이렇게 이 부분에 사실 저희가 찢어서 또 보면은 이 지역 정부들 주정부랑 지방 정부 쪽에서 이거를 다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연방 정부는 또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이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신뢰를 가지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정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사실 공무원들을 굉장히 많이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 공무원들 자르는 게 사실 뭐 머스크가 또 앞장서서 도지 했었죠. 효과. 맞습니다. 연초에 이제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 연초에 하면서 이제 이게 사실 착시 효과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이 워싱턴 지역에서 실제로 주택 재고가 굉장히 크게 쌓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쪽에 가지고 믿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좀 저희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이게 일회성 요인 내지는 조금 이제 길게 가기 어려운 지속성을 가져가기 어려운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정부 쪽 같은 경우가 작년에 좀 숫자들을 보면은 이 작년에 정부 쪽에서 이 비농 고용자의 총 고용자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2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은 고용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하면은 저희 정부 쪽의 스탠스가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 보면은 사실 민간 쪽을 봐야 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도 지금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이 평균 근로 시간도 줄어들고 있고요. 임금 상승 압력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게 그 실업자랑 그렇죠. 구인 공고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같이 또 참고를 해서 보는데 이게 뭐 한 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팬데믹 때 2배까지 넘어가면서 이 노동자들의 힘이 세졌던 그런 시간을 벗어나고 있는 시그널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로 뭐 경제활동 참가 인구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쪽에서의 이 고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림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거 오른쪽 평균 근로 시간과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 앞에 차트. 네, 앞에 차트. 네. 이 앞에 네. 오른쪽. 사실 미국의 고용 지표 나오면 저희 여의도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이 차트 참 많이 써요. 네. 근데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좀 궁금해서 그래요. 아, 네. 이 근로 시간이 내려가는 게 하락하는 게 네. AI 효과가 아닐까요? 뭐 그것도 있겠죠. 사실 그 부분들 근데 이게 2021년부터 고점 찍고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근에만 내려간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렇죠. 약간의 이제 혼선된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자리를 못 잡고 근로 시간이 내려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사실 근로시간에 대한 해석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가장 큰 거는 두 가지일 거고요.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AI 효과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기업들이 이 근로시간을 늘릴 만큼의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을 건데 사실 실제로 또 저희는 AI 쪽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들도 이 근로시간도 그렇지만은 사실 고용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들은 빅테크 쪽에서 굉장히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해고 발표 건수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놓고 보면은 네. 이게 연초에 이 도지에서 연방 공무원들을 확 그냥 쳐내는 과정에서 보면은 민간 쪽도 이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또 가는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테크 쪽입니다. 테크 쪽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저희 한 2, 3년 전에는 그 자녀들을 코딩 학원에 다 밀어 넣으면서 이걸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코딩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었는데 네. 지금 반대로 이 코딩과 이제 AI 쪽에서의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들이 이 테크 쪽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좀 감원 이슈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비레스 데이터, 그 노동통계청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2000년 전후 때 한번 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림들이 있었고 최근에 높아지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인력을 기술이 대체하는 그림들이 되면서 이거 역시도 고용 쪽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오늘 우리 실장님이 어떤 ETF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변동성이 앞으로 이제 펼쳐질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변동성을 좀 대응할 만한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변동성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결국 시장이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버스 ETF를 사서 이제 좀 활용할 수도 있고 방어를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이 변동성을 거치고 나면 주가가 상승할 것 같다. 근데 타이밍을 정확하게 좀 잡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이제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이런 좀 퀄리티에 대한 컨셉을 좀 강화시키는 이 포지션을 잡으면 이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퀄리티.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는 이제 컨셉이긴 한데
ETF를 롱숏으로 잡아가지고 헤지펀드 전략이 들어간 네.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거. 그렇죠. 이제 포지션의 포트폴리오 자체를 롱숏을 잡아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제 담아주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몇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FTL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FTLS. LS라는 티커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이 FT는 이제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나온 ETF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잡아놓고 롱숏 L과 S를 따서 FTLS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 이 종목명, 티커에 이 종목 컨셉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놓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롱숏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약간 왼쪽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롱바이어스가 좀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롱 쪽이 조금 더 많은 네, 거죠? 맞습니다. 이제 롱 쪽으로 한 50% 이상, 60%까지도 좀 포지션들을 더 열어놓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롱 포지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은 뭐 재무 건전성, 수익 안정성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FTLS 같은 경우는 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이 롱 포지션을 잡는, 조금 이제 그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너무 뻔하게 잘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커질 때 이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포지션들에 조금 더 이 가중치를 둬서 시장을 대응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 한국의 ETF가 아니고 미국 상장 퍼스트 트러스트 상품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뭐 광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이 롱숏은 사실 시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네. 롱바이어스가 있다 하지만 네. 추세가 있으면 사실 수익률이 안 좋고 맞습니다. 박스권 변동성에서 가장 그쵸. 네. 탁월한 건데 그렇다면 또 다시 어? 네. 박스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변동성의 대응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거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거로 보기 때문에 이건 그럼 단기적으로 좀 맞습니다. 보시는 네, 네. 거예요? 저희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네.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FTLS 뭐 내지는 또 CLSE라는 또 종목도 있어가지고 GLSE라는 SE. 종목도 비슷한 컨셉으로 좀 있고요. 이게 사실 CLSE 같은 경우는 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FTLS보다는 조금 더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밸류션에 대한 그 가중치를 좀 더 높게 주는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FTLS가 조금 더 이제 규모도 크고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FTLS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ETF는 그리고 또 다른 ETF 중에 하나는 이제 QGRO라는 ETF가 있습니다. QGRO. 예. 미국은 사실 저희가 미국 시장을 볼 때는 이게 성장주가 하이라이트가 되는 뭐 언제나 그랬죠. 뭐 네네. 사실 미국을 끌고 왔던 것들은 성장주고 성장주 중에서도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든 게 이 QGRO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퀄리티 얘기가 계속 하는데 사실 퀄리티는 수익성 성과죠. 수익성, 그 수익 기업의 실적 수익성도 될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퀄리티 결국 재무 건전성, 재무 건전성. 이런 네.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가만히 된다 보시면 사람한테 되고요.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비주얼도 좋고 내장 기관도 튼튼하고 네. 인성도 좋고 뭐 이런 네. 거니까 여러모로 뜻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목 네. 티커가 이제 퀄리티에서 Q를 따고 그로스에서 GRO가 들어왔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성장주 쪽에서 이제 펀더멘털 가지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우량 대형주들, 중대형주 중심으로 포트가 짜지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기업 내용들 보시면 뭐 메타랑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뭐 스포티파이 이런 종목들이 쭉 주요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 이 ETF가 제일 궁금해요. 다음 소개해 주실 다음이요. 미국 빌리어네어 슈퍼 리치 투자자분들이 네. 가지고 있는 거를 그대로 맞습니다. 우리가 복붙해서 근데 그들이 항상 발표할 때 한 네. 분기 뒤에 발표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그러면은 좀 뒤늦게나마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스코어링 방법들이 들어가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포브스도 사실 슈퍼리치들 리스트를 발표하는데 네네. 이 블룸버그에서도 이 슈퍼리치 랭킹을 또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 안에서도 이 포지션들을 추정 가능한 좀 어떻게 보면 상장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을 가지고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네. 만든 ETF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잘 아시는 머스크도 들어가 있을 거고 네. 베조스라던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슈퍼리치들의 포트폴리오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뭐 상장사들 그 주요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결국 대표주들의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결국은 또 뽑고 뽑아 보니까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됐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실제로 또 이 나스닥이랑 비교를 하면은 아웃퍼폼을 하는 좀 스탠스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50개 종목을 이런 스코어링 작업을 통해 가지고 뽑아
고도화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간 것들도 당연히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보면은 이제 월마트라던가 조금 이제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 금융 쪽들의 비중들도 상당히 좀 실어놓고 가는 이런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최근에 뭐 한국 시각에서 봤을 때는 주주환원, 뭐 상법 개정 이런 게 관심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에도 그런 게 있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맨 마지막 장 보니까 라이즈 미국은행 탑 10이 있네요. 아, 네네. 그 라이즈 미국 탑10. 그 사실 금융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이제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 네.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사실 트리거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굉장히 또 이제 대부분의 은행들이 굉장히 좀 견조한 실적, 견조한 지표들을 가지고 다 통과를 잘 했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 실제로 지금 바이오시 나오는 것들도 있고, 자산 매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 결국은 금융주들이 지금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치들을 미국도 좀 더 높이고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같이 높이고 네,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비슷한 부분들이 또 비슷한 타이밍에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이런 모멘텀들을 또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라이즈의 그 미국은행 탑10 종목 같은 경우, 사실 뭐 국내도 뭐 타이거에도 나와 있고, 뭐 코덱스에서도 있고, 커버드콜 ETF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금융 ETF, 금융주들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ETF들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이 미국 탑10 10개로 그냥 딱 집어서 가는 종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ETF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기준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최소 10개 종목을 ETF에 담아야 이제 상장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보시면은 탑 10자가 붙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또 많은 것들도 뭐 참고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준비해 주신 ETF가 미국 상장 ETF도 있고 지금 국내 상장 ETF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게 가끔 방송하다 보면은 댓글에 광고다 이런 댓글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고민을 한번 했었는데, 네. 그래도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지금 준비한 ETF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더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이거는 꼭 알고 가셔라 하는 ETF 있다면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AI 테마 ETF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평소에 못 보셨을 종목들을 조금 이제 넣어놓긴 했었고요. 뭐 ARTY나 네. 뭐 THNQ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이제 그동안 저희가 많이 봤던 종목들은 AI 그냥 딱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 기술주, 반도체 이런 것들만 쭉 들어가 있는 ETF를 많이 보셨을 건데, 이 THNQ 같은 종목은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마존도 사실 뭐 빅테크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고, 보시면 뭐 지멘스라던가 뭐 템퍼스 AI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특징들이 반영된 게 THNQ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어제는 주가 흐름이 안 좋긴 했습니다. 사실 WGMI는 제가 최근에 계속 재밌게 보고 있던 종목인데, 이게 비트코인 채굴 기업 ETF인데, 사실 얘가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들이 AI 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이 영역을 확장하고는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기업들이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 보이는 뭐 아이렌이라던가 뭐 코어 사이언스 TFK, 그리고 또 뭐 사이퍼, 뭐 마라 이런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얘들이 원래 본연의 비즈니스는 사실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기업들인데, 네. 네. 최근에 이 기업들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데이터 센터 쪽 기업들과 계약을 하면서 이 장비들을 대여하거나 임대하거나 아니면 전력 인프라들을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AI 수가 지금 굉장히 좀 커지면서 이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사실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은 굉장히 고성능 컴퓨팅을 장비들을 가지고 채굴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이 클라우드 기업들, 뭐 테크 기업들과 계약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사실 이게 비트코인 채굴은 사실 비즈니스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채굴이 또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난이도도 좀 높아지고 있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네. 이런 계약들을 체결하면서 수익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의 평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지금은 AI 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그림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이런 얘기네요.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로 뭐 이런 얘기가 좀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한 6, 7년 동안 재미는 좀 봤는데, 네. 이제 그 시장이 거의 목에 찼으니 네. 그 광활한 데이터와 기술을 가지고 네. AI 데이터 센터로 빠르게 피버팅한 맞습니다. 그런 ETF만 그런 기업들만 ETF로 모아뒀다. 최근에 이 상위 기업들이 그런 비즈니스를 같이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ETF 미국 쪽은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그 TSL 말고 네.
TSL에 말고 어떤 ETF를 좀 많이 사세요? 네, 제가 상반기 이제 50종목 탑 50를 이제 미국 종목들 사업개미들 네. 어떤 종목 사시나를 한번 또 이제 뽑아봤는데 이게 보시면은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1등에 있고요. 그리고 또 개별 종목으로. 예 맞습니다. 50 중에서 제가 이제 세보니까 27개가 ETF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거의 한 25개에서 30개 정도가 뭐 월간 기준이든 주간 기준이든 항상 ETF가 껴 있는데 네. 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이 사신 건 TSL이 또 많이 사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슈드 저희가 슈드라고 부르는 저건 이제 SHD 퇴직하신 분들이 미리 다들 모아두시는 그 뭐 ETF로. 그런 그런 부분들도 네. 있고 사실 국내에서 또 이제 유행하는 컨셉 중에 하나가 이제 제2의 월급 이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배당. 예, 월배당에 대한 컨셉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 배당 수요들이 슈드 쪽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고 국내에 상장된 ETF들 우리나라 운용사들이 상장한 ETF들도 12개 정도가 이 슈드를 기반으로 똑같이 카피하거나 아니면 응용해서 뭐 조합 채권이랑 조합을 하거나 뭐 커버드 콜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의 ETF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는 월배당 네. ETF 중에서 저 슈드가 정말 대안이 없는 가장 좋은 ETF라고 보세요? 뭐 가장 좀 안정적인 스타일이죠. 배당 성장도 가져가는 기업들 이런 네. 것들 계속 좀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는 배당 성장할 수 있는 이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짜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ETF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게 인기 많더라고요. 네, 저게 1분기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분기마다 상반기. 상반기. 저게 반기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까? 직기하게 아닙니다. 다릅니까?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제 처음 나오니까 7월 초면은 사실 상반기를 한번 찍어볼까 해서 좋네요. ETF들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개별 종목들이 있고 역시나 VO, 뭐 예. 스파이보다 VO를 훨씬 더 맞습니다. 많이. VO가 지금 매수를 상반기 하시고. 중에 SPI의 포지션들을 잡아먹어서 시가총액 1위로 또 등장을 했고요. 이게 사실 뭐 운용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네. 예, 스파이는 9bp고 VO랑 IBB 같은 경우 3bp 이런 경쟁력들이 좀 반영이 된 이슈로 제가 보시면 이거 될것 왜 같습니다. 여쭤봤냐면 네. 이게 상반기 기준인데 사실 저기 4등에 랭크되어 있는 서클 인터넷은 그렇죠. 이게 최근에. 네. 그쵸. 6월 5일날 뭐 상장이에요. 예전에 맞습니다. 슈마컴도 뭐 슈마컴도 그 단기간에 하긴 뭐 올랐던 게 상반기에 정말 가장 큰 대단하신 수익이었죠. 거죠. 야, 엄청납니다. 예, 네. 서클 투자하셔서 수익 많이 보신 분들 예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저런 종목을 정말 야수의 심장 한 10개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클 얘기가 최근에 또 많이 더 나와서 네. 저는 사실 단기간에 이렇게 이슈 있고 꺼질 이슈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렇더라고요. 예, 저희는 자주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뉴스 나오는 대로 저희도 서클 소식도 자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 박승진 실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 2일차 되니까 조금 네. 편해지셨죠? 고맙습니다. 안 편해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우리 부장님께서 날아다니실 예정입니다. 여기 앞에 동동동동 떠다니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응원을 해주시고 네. 아직은 살짝 이제 아침에 아무래도 좀 긴장도 되고 네. 예, 또 그리고 하나증권이라는 네. 그 무게가 어깨에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가벼운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할 수 하나증권이 있는데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무게감도 좀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